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 에듀테크라는 주제로 발표할 경희대학교 학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성 AI와 새로운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자율전공과 고교학점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미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생성 AI로 요즘 굉장히 화두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챗GPT도 그러고요. 그래서 생성 AI로 출현으로 해서 나타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던 것이 사실 예전에는 개발자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소위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투입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만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모두가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가 바로 타 영역에서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성의 말이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도 이제는 내가 지식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작곡을 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건물 도면을 설계할 수 있고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나왔던 뉴스죠. 그래서 이러한 챗 GPT 같은 생성 AI가 내년에 있는 핸드폰에서는 자동으로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교육계에서 나타났던 큰 변화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더 크게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역시 동일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의적 실패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선 시도를 할 때 본인의 시간과 아니면 경제적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로 최소화됐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로만으로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한때 3D 프린터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터 기계 자체의 비용도 굉장히 크고 거기 들어가는 원료의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생성 AI는 아직도 무료가 많죠. 점점 유료로 전환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모두가 간단한 텍스트, 본인의 수고만 조금만 기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투자 비용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재상은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행착오로 정답에 최대한 근접한 대답을 하는 인물이 꼽혔죠. 왜냐하면 그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간단하게 본인의 적은 수고만 있어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질문을 하는 질문 자체의 기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던 창의적 인물,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질문을 하는 자, 질문에 있어 바로 만들 수가 있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새롭게 주목받는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노동과 관련된 신체 능력, 그리고 의식을 필요하는 인지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존의 어떤 것을 새롭게 창출하는 능력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아니면 곧 AI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세 번째 창의적인 걸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어 계열이니까 언어 계열에서는 여기 최근에 유명한 개념이 바로 MTP라고 합니다. 그래서 MTP가 뭐냐? 머신 트랜스레이션 포스트 에디팅.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통번역계에서는 사람이 직접으로 높은 지식, 외국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통역이나 번역을 했다면 이제는 기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이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학생과 번역에 대한 일감을 수주 경쟁을 한다고 칩시다. 저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수동으로 하고 만약 학생은 AI 같은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속도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전의 분량에 따라서 뭐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하는데 번역기를 돌리면 사실 금방 끝나죠.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의뢰자가 누구한테 일을 맡길 거냐? 아마 대부분 전공자 교수한테 맡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편이 퀄리티가 보장이 되니까요.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1차적으로 번역기를 한번 돌리고 근데 번역기가 품질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 1차적으로 돌린 결과물을 최대한 원문과 계속 비교를 하고 앞뒤 연결은 자연스러운가 대명사 사용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의뢰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결과물을 맡겼는가 그리고 또 사용한다는 어휘 같은 경우는 해당 문화권의 어휘를 잘 반영하였는가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성 AI 시대에서 굳이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전문성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AI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남도 똑같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출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남들한테 아무리 맡겨봐야 저한테 맡긴 것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AI 발전 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나보다 더 나은 결과물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창조하는 인물이 제가 생각해서 최근에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 공존하는 교육,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그래서 기존의 교육은 소위 말하는 짜여져 있는 잘 정돈된 커리큘럼, 초급에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전히 전문성은 필요하니까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해당 전공이 앞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어떠한 가능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 앞으로 더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 가능성을 먼저 선보여야 하고, 그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통달하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대 분야의 전문가 조인을 하던가 아니면 직접 공부하던가, 그리고 또다시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오늘날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의 전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단일 전공, 하나의 전공으로 쭉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이 복수 전공, 2가지 전공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학위가 2개가 나오게 되죠. 세 번째가 연합 전공,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변화와 연관성 있는 학과가 서로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학과를 창출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서울대 언어학과입니다. 언어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학 지식에다가 컴퓨터,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최소한 코딩,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언어를 분석하고 정제하는가 이런 게 전문 인문학적 과정과 이공계학적 과정이 동시에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연계 전공입니다. 연계 전공이라는 것은 가령 본인이 어디에 둘까요? 본인이 사회학과다. 근데 SPSS 같은 통계를 돌리고 싶다. 그런데 내가 수학적 지식이 부족해. 그러면 통계학과 와서 청강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청강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게 연계 전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외 중점으로 다룰 자율 전공이죠. 자, 자율 전공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대학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1학년 때 우리는 보통 대학을 들어갈 때 수능을 통해서 들어오죠. 수능을 통해서 본인의 점수에 맞춰서 해당 학교와 해당 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어본 다음에 2학년 때 주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4년, 2학년 때 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본인이 자유롭게 커스텀하는 게 2번째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앞쪽을 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과 비슷한 게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 특성화고에서 우선 진행하고 있고 2025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기본적인 필수 과목, 뭐 국영수 같은 거 필수를 듣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듣다가 2학년 때부터는 본인 듣고 싶은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듣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자율전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자율전공과 고교육점제,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는 취지는 학습자가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맞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선택하고 본인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갈 때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전공을 전공한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때 만약 기존에 영문학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이 친구는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영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겠고 통번역을 맡겨도 잘하겠지. 이 정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원자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 왜냐하면 대학의 우수 연구진이 체계적으로 설립한 커리큘럼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커리큘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실력은 보장돼 있겠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자율전공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사가 자유롭게 커스텀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졸업 때 캡스톤 디자인 같은 실무형 결과물을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커리큘럼으로는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하기 어려워졌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결과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학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수능으로 과연 신입생을 뽑을 수 있을까? 수능이 뭡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 동등한 그리고 같은 과목을 배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험인데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면 과연 수능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나중에 대학은 어떤 식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율전공과 고교학점제를 계속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취업과 진행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전공을 그대로 지금처럼 특별한 보완 없이 진행을 하면은 특정 학교에 몰린다던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학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고등학생 과정에서도 등급 유불리를 고려해 인원수가 적거나 아니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어떤 과목을 지원했으면 그 과목을 일부러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봐라 라는 취지와는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계획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관련 상담을 꽤 많이 받아봤는데, 그래서 3학년과 4학년이죠. 소위 취업반이라 불리면은. 근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저는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 와서 본인이 전공이 이미 있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에서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30대, 40대도 솔직히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고등학생이면 10대 초중반이죠. 대학생이면 20대 초중반이고, 아, 고등학생이 1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아니 요즘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 있고 어떤 분야가 유망하고 그것의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떠하고 그거에 뛰어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업을 신청하고 뭘 공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걸 스스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자율전공을 실제로 시행한다는 한들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권을 준다고 한들 이거에 관련된 사회적 배경지식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방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답변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작고 그래서 저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낸 책인데 작년 12월 달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2022년 나타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에게 받은 그런 상담 질문들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냈던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현재 경기대학교 지원을 받아서 K모의 동영상을 현재 촬영 중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 공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매년 쓰는 책으로 올해는 한국편과 중국편
두 가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편 뭐 책 제목과 목차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편은 아마 12월 초에 출판될 것 같고 중편은 1월 초에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을 쭉 다루고 각 학생 각자가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중에서 스스로 어떤 답안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각 대학들도 강제적으로 비대면 업무를 했죠. 그래서 앞서 선생님들도 발표하셨지만 그래서 메타버스를 시행한 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페토 엔진을 활용하고 있죠. 제페토 엔진.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다시 대면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과연 메타버스가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미가 있으면 기껏 어렵게 만들었는데 엔데믹으로 했다 해서 완전히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최소한 반반의 시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이런 온라인 수업, 제페탄지에서 연구와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두 가지죠. 연구와 교육. 과연 연구와 교육이 잘 이루어지나?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줌이죠. 줌.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이미 메타버스를 구축을 했는데 왜 우리는 학술대를 하면 항상 줌에서 만나는가? 줌에서 만나는가? 실제로 아바타를 이용하고 가상공에서 만나서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데 줌에서는 그런 게 안 되죠. 그냥 캠 얼굴 띄우고 PPT 띄우고 그런데도 여전히 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도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위 메타버스는 VR 기반을 의미하는 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죠. 호라이즌 월드. 근데 메타도 소위 한때 세계 5위 안에 들어간 기업인데 메타도 올인을 했지만 성적이 부진해갖고 요즘은 그 생성AI로 방향을 전환해서 조금씩 주가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은 AR, 증강현실로 방향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영상인데 그 AR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할 거냐 물으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게임이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업무입니다. 업무. 왜냐하면 재화 창출로 이어지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본인의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we had 330 and maintain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This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자, 짧게 보셨는데 이게 6년 전 나온 영상입니다. 6년 전.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 애플이 애플 비전 프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애플이 이걸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현재 판매하지 않고 있고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랍니다. 이미 이런 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적용을 앞두고 있고. 근데 이게 기기가 나왔다 해서 보편화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기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걸로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듯이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또 그거를 쓰면 문제도 많습니다. 목도 아프고 오래 쓰면 발열도 되고 눈도 그 동공이 흔들려서 침침해지고 문제는 여전히 많은데 계속 개선하고 나아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은 먼 미래지만 만약에 이런 AR 기기가 정말로 기술이 더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고 모두가 당연하다시 이렇게 보편화되는 그날이 오면은 과연 교육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만약에 내 집, 내 방 안에서 해외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소위 말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당연하게 집 주변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국내 대학교를 갔습니다. 특이한 가정 환경에 있어서 해외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이게 당연하게 생각된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AR 기기가 전부 발달해서
지금은 아직 멀었지만 나중에 실제 대면 수업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내 방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전 세계 학습자가 전 세계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과연 한국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학습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말 당장 내일 그 세상에 왔다고 치면은 아마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지 않을까요? 그게 왜냐면 자신의 취업과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디지털 전환의 특징은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2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형 쇼핑몰이 중간에 도매 상자를 싹 다 흡수했고 대형 온라인 학원이 동네 학원을 전부 다 흡수했죠. 교육기관도 결국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습자들이 이 교육기관이 확실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럼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교육기관은 철저하게 외면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는 저희한테도 있죠. 승자 독식은 저희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소위 메타버스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결국 메타버스도 돈으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금은 동결된 지 오래고 그리고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파이 자체가 줄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파이를 끌어올려 노력이 대학의 메타버스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해결책은 결국 파이 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국내 학습자는 계속 줄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미래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런 세상에 왔을 때 전 세계 학습자를 우리나라 교육기관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학의 본연의 기능이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 학습자가 전부 몰려왔을 때 지금은 강의실이 현실에서 하니까 한계가 있죠. 아무리 만약 20명, 30명, 50명, 70명 이 정도인데 만약에 가상공간이면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한 수업에서 만 명, 1000명, 만 명, 10만 명 이런 수업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 수업을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전 세계 학자가 모두 모여서 문화권이 전부 짬뽕이 되고 각자의 학습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리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인력을 하기에는 너무 많죠. 그럼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가 검색 엔진을 만들 때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도대체 구글도 검색 엔진이 있고 해외에 그때 야후도 있었죠. 이게 있는데 왜 네이버가 검색 엔진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뚝심으로 밀고 간 지금 네이버는 자체 LLM을 구축해서 이번에 클로바 X 같은 챗GPT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됐죠. 데이터 주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미래가 왔을 때 그때 데이터는 과연 그때 시점에서 시작해서 모으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고 나중에 실제 교육에 대한 모델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창하게 말했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격변한 시대에 맞춰 인재상 역시 변화해야 하고 자율전공과 고교육자재는 취지는 좋지만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